나는 오늘도 방콕. 얘는 유럽? 나도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해답하라 하나증권. 자산관리 하나하나 제대로. 투자 처음이라면 하나부터 시작하자. 하나증권.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인의 예.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 한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적정 생활비는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쓰시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의 생활비가 있을 것이고, 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얹혀 산다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을 저축할 거고, 그래서 다 다른 건데, 저는 가급적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이게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한 90%까지는 저축하려는 걸 목표로 가셔라. 물론 200만 원 벌면서 90% 저축하려면 한 달에 그럼 20만 원 쓰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목표로 두고,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돈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미혼, 그리고 부모님께 얹혀 살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까지가 돈 모으기 가장 쉽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돈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도 이때예요. 딱 이때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맘대로 쓰면 나중에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때 잘 모아놓으면 그 습관도 잘 들고 요때 자산이 잘 굴러가거든요. 그때를 잘 통제해서 이때만큼은 내가 돈 좀 잘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미혼 부모님께 얹혀 살 때는 90% 목표로 하되, 조금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뭐 출퇴근 거리 멀고 이러면 또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야식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최소한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월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은 저축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각오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일찍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한다면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 라이프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월급이 얼마고, 그 우선순위가 어디였나, 그동안 내가 뭐 놀러 가는 게 그랬나. 가능한 한 이제 무조건 내가 돈 벌면 잘못 나가는 돈은 다 쳐내고, 제일 중요한 건 노후 준비.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 뭐 ETF를 산다든가 그거를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라이프가 뭘까, 막 식당을 너무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너무 비싼 거 샀다든가, 그러면 다 그거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살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 나는 즐기죠? 검소하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안 쓰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행을 안 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들 여행 갈 때 나는 안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갔을 때 막 그 여행 가려고 막 그냥 줄이 몇백 미터 서 있는 거 보면 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렇게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할까. 근데 대표님은 그럼 힐링을 어디서 하세요? 대표님의 힐링은? 아니, 그냥 나의 철학인 거죠.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들 다 골프 친다고 그래서 나 골프 안 치는 이유가, 너 돈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고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 몇 평에 사니? 우리 집은 50평인데 너네 집 30평이지. 그것보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 자동차 뭐 있어? 우리 없어. 전부 차를 몰고 오는 게 보면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지하철이 바로 앞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자 학교도 제가 질문해요.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 딱 2분 거리거든요. 근데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맨날 전화가 어디 파킹하면 되냐고 해서 내가 그 파킹하려고 그러면요, 거긴 또 굉장히 비싸요. 막 몇만 원씩 받아. 하루에 4만 원 받고 막 이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차를 몰고 올까? 습관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습관인 거예요.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2분이면 오고, 그 다음에 운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너무 즐겁잖아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연령별로 방금 네. 사회초년생도 얘기해 주셨는데 꼭 줄여야 할 소비 항목을 좀 꼽아주시죠. 연령별로 요즘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배달비, 그 다음에 그거, 택시비? 예, 택시비, 그 뭐라 그러죠? 구독료.
아, 구독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독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엔 그 신문 구독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올드하나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구독이라는 개념이 가전제품도 구독을 한다. 맞아요. 이게 사실 말이 좋아 구독이지. 맞아요. 렌트잖아요. 렌트인데 그냥 진짜 내가 당장에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조금의 돈으로 가랑비 어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독료, 렌탈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OT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OTT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근데 골고루 다 구독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걸 다 언제 보시나. 그러니까 그런 구독료, 그다음에 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들. 또 그 렌탈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수기, 비대, 쿠팡 뭐 이런 거에서 뭐 돈 내면은 이제 이 배송비 무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몇천 원씩 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본전 뽑기 위해서 무조건 배달을 시켜야 됩니다. 5,990원인가 뭐 얼마를 내니까 배달 요금 배송비를 뽑으려면 2번 이상은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본전이잖아요. 안 그러면 생돈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살 거 난 이렇게 구매를 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가랑비에 옷 젖는 그리고 이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돈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그게 전반적으로 꽤 많이 늘어난 거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SNS에서 누구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것들 한때 유행했었던 오마카세 야 이거는 재벌 2세 정도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 끼에 한 15만 원을 태울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생애 한 번 정도 경험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정상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다른 것들을 그럼 포기해야 되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멋내기 위한 소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0대, 50대로 넘어가면은 많은 비용이 어디로 나가냐면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이에요. 교육비는 사실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들 다 교육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야지. 그렇다고 전교 1등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안 시키면 부모님 마음속에 불안해. 근데 사실상 그걸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러면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가면 이제 취업 이런 것들 고민을 할 텐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아이들이 먼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주는 게 어떨지. 교육비는 내가 포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비용이라도 그러니까 대출 이자라든가 할부 수수료 이런 것들 또 보험료 이런 것들에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면은 그래도 생활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저축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 기준으로 한 1억 모으는데 최소 한 몇 년 정도. 모을 돈, 쓸 돈, 굴릴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중요한 게 랩 타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랙을 돌 때 왜 육상 선수들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뭐 이 랩 타임 개념이 되게 필요해요. 사회초년생이 처음에 첫 번째로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이 1억 만들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 때까지 모으는 게 가장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는 7년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뭐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굉장히 좀 연봉이 높은 분들이야 당연히 7년보다 빨리 모아야 되겠지만 워낙 또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월급이 적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7년 안에는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꼭 7년에 모아라가 아니라 아무리 늦더라도 7년 안에 모아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직장인들이 회사 들어가서 가장 슬럼프를 겪는 게 3년, 5년, 8년이라 그러더라고요. 7년, 8년 때가 이제 또 한 번 고비가 오는 거거든. 힘들다, 막 그만둘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번 지가 7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뭔가 하나의 나한테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목표 달성으로 동기부여가 돼야만 된다. 그리고 뭐 이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7년 정도 됐을 때 그 정도의 경제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7년을 말씀드리는 거죠.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 예적금 외에 월배당 ETF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모을 돈과 굴릴 돈 중에 월배당 ETF는 굴릴 돈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굴릴 돈으로 하되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위험 회피형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좀 투자의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은 그래도 조금 감수할 용의가 있다. 뭐 완전히 무슨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뭐 진짜 리스크 러버가 아닌 다음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위험 중립형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뭐 조금 더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ETF라는 게 물론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다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험 분산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월배당 ETF가 인기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피로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얘기하면 사상 최고로 위험해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직장인들처럼 아주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월 배당을 주는 ETF 같은 경우는 뭐 세금 이연 효과도 좀 있고, 이거 특히 ISA 계좌 같은 데서 운영을 하시면은 아마 경제와 놀자에서도 뭐 여러 번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새롭게 재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좀 혼합해서 모을 돈 안에 너무 많은 위험 자산이 들어가면 모을 돈이 아니라 굴릴 돈이 돼버리지만 투자도 저축도 약간 그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이나 투자의 어떤 성향은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위험 중립형 이하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대2나 7대3 정도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솔직히 이걸 한다 그래서 뭐 1억 만들기에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손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앞당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1억 만들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봤을 때 등산을 빠른 길로 가면 너무 땡큐인데 산행하는 동안 좀 산행 자체를 조금 즐겁게, 좀 재미있게,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면 꼭 정상 가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좀 쉴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1억 만들기라고 하는 정상을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약간의 재미 요소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인의 투자를 통해서 그럼 가장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주식일까요? 주식이죠. 자본시장에서는 자산 에셋 클래스라고 그러죠. 자산이 많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굴까? 금융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또 아는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누구죠?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죠. 돈을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버는 게 가장 부자가 되는 거고, 제일 이제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육체를 통해서 버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데는 결국은 금융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뭐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식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건 결국 금융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의사 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여성들 금융업에 진출해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몇 년 전에 모 대학의 여대에 가서 MBA 프로그램에 강연을 갔는데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이 금융 프로그램이었는데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한 명도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보면 주식 얘기하면 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금융업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없죠. 100개월을 저축해야 이 1억을 모을 수 있는데 정말 큰 돈이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1억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돈이에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기 어려운 돈일 수도 있는데 막상 실제로 모으신 분들을 보면 허탈해합니다. 주변에서 사회초년생들 그런 거 이악 물고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뭐 짠테크 뭐 해가지고 저 뭐 드디어 1억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다음이 없어요.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1억 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거든요. 1억을 모아보면 그때는 뭐 할 게 많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럼 저 이제 3억 모아야 되나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로 1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만 돼도 큰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1억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럼 이 돈을 모으면 나는 뭐 할 것이다 라는 걸 늘 꾸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목표로 삼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모으면 뭘 할 수 있냐?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대출이 나오니까 5억짜리 집을 살 때 1억 원만 있으면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4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1억을 모아서 지금 월급에 원리금 상환액 나가면은 그래 5억짜리 집은 무리고 한 4억 원짜리 집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4억 원짜리 집을 사고 나면 뭐 하지? 돈 좀 더 모아서
집값이 4억에서 한 4억 5천 오르면 팔고 한 5억 5천 이렇게 갈까? 이런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금융상품 쪽으로 간다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해봐야 뭐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이죠. 따박따박 모을 수 있는 거. 그런데 돈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증권사에 가게 되면 리스크를 분산해 가면서 수익은 주식에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걸 조금 안정적인 채권에서 굴려서 여기서 확정이익을 좀 받아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자가 나올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퉁, 여기서 퉁, 에이 그래도 본전이라도 손해는 안 보겠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모은다, 1억을 모은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도 중요하고, 1억을 모은 다음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도 꾸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 모은 다음에 허탈해서 현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부자는 될 수 없고, 이러면 이때부터 포기, 그때부터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할지를 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네. 돈을 모을 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통장 쪼개기인데요. 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통장 쪼개기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용돈과 외식비 요거 나눠서 쓰라는 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은 있어요. 네.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은 대중교통비, 뭐 이런 것들. 택시는 아닙니다. 이 택시는 저는 그 게으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침에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자자, 뭐 이래가지고 후다닥 택시 타는 거 타셔도 돼요. 대신 그러면 치킨 못 먹습니다. 그거 하나는 포기하셔라. 이것도 외식 비용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거 말고 대중교통비는 우리가 아낄래 아낄 수가 사실 없어요. 뭐 요번에 나온 K패스 뭐 이런 것들로 일부 아낄 수는 있지만 걸어다니지 않는 이상은 못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비, 뭐 휴대폰 요금, 이것도 알뜰폰 쓸 수 있지만 안 쓸 수는 없으니 아낄 수 있는 그 최저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신용카드로. 그래서 나의 고정 지출은 그래, 알뜰폰으로 아껴보니까 나의 통신요금은 그냥 한 달에 25,000원이 정말 최저점이야. 여기에 인터넷 포함하니까 35,000원은 내야 되네. 플러스 뭐 하니까 야, 숨만 쉬어도 나갈 돈이 60만 원이네. 이거는 못 아끼는 돈입니다. 더 이상 아낄 수가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 외에 아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외식비, 앞서 말씀드린 뭐 용돈, 이런 건 통장 쪼개가지고 체크카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 넣어놓고 그 체크카드로 쓰면 아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못 아끼는 건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체크카드에 긁고 나면 앱으로 띵동 16만 5,800원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 감은 오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얼마 긁었습니다 라는 것만, 그래 뭐 다음 달에 갚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꽉 채웠으면 끝나버려요. 그럼 돈이 남질 않죠. 그래서 통장을 쪼개가지고 용돈이나 외식비 이런 거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쪼개서 쓰시고, 그 다음에 비상금 통장 따로 두고, 매번 빠져나가는 그 고정적인 지출은 주거래은행에서 뭐 신용카드로 빠져나가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차피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비상금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정도 통장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저축, 예금, 적금, 뭐 펀드 이런 것들이 나가는 통장은 뭐 수십 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돈이 불어나는 통장이니까.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어떻게 보면 돈 관리의 기본이다. 프리랜서 분들은 네. 급여를 받는 이제 직장인보다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좀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금은 하지 마세요. 적금이 목돈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그 프리랜서도 직종에 따라 달라요. 계절을 타는 프리랜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직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가 있어요. 뭐 그런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계절을 타는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매달 따박따박 얼마씩 저축하는 게 이 소득이 달라지게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나는 돈을 못 모아, 나는 이게 프리랜서라서 돈 모으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적금 드는 이유가 1년 만기 들어서 목돈 마련하는 거니까 이것만, 궁극적인 목표만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비상금으로 다 몰아넣으셔라. 그래서 그 비상금이 내가 원래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00 이상 모였네, 500 이상 더 모였네 하면 그거 뜯어가지고 그냥 예금 넣으시거나, 뜯어가지고 다른 것에 투자하시거나. 그리고 비상금 수준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자들은 그냥 꾸준하고,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진짜 회사를 나 그만둘래 하지 않으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 소득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총수입, 그러니까 이건 세금, 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런 거 말고 통장에 들어온 돈, 이거는 파악하기 쉬우실 거예요. 2023년에 은행 앱 들어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한테 입금된 거, 이게 총수입이죠. 그러면 그 총수입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시고, 이거보다 적게 받은 달이 몇 달이나 있는지, 그러면 내가 평균 소득이 300인데 250 받은 달 3달, 200 받은 달 3달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300
450만 원 정도는 평균보다 못 받은 거잖아요. 요 정도는 비상금으로 모아 있어야 이렇게 적게 받은 달에 어느 정도 충당은 되겠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알파 정도. 뭐 경조사비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금 조금 넉넉히 갖고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적금에 너무 강박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 주택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남들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우리가 목돈 모으는 데는 오히려 프로랜서가 더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이제 5월 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5월 됐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되면 남들한테는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거든요. 남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 받아서 13월에 보너스니 뭐니 하는데 이제 토해낼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비용들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린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 퇴직금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저축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많이 벌더라도 진짜 급여소득자들이 한 2배 이상 벌어야 많이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프리랜서를 꿈꾸시는 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자 때가 웬만하면 좋다. 웬만하면 좋다. 정말 크게 벌 자신이 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자가 좋습니다.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조금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다면 소득 대비 한 최소 몇 %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많이 할수록 좋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10% 이상은 해야 되고 근데 우선 순서가 틀려요.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주식 투자 안 하냐, 노준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대답이 돈이 없대요. 돈이 왜 없을까? 보니까 다 쓰고 나서 없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노후를 위해서 그 300만 원 받으면 내 월급은 27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무조건 투자하고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다 놀러 가고 커피도 마시고 다 마시고 그러고 나서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노후 준비 안 된 거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무지하게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내 자신이잖아요.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나를 학대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처럼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주식 투자를 위해 그럼 최소 필요한 돈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종잣돈 얼마 정도? 아니 종잣돈이 필요 없죠. 야 오늘 만약에 안 오고 있다 그러면 계좌 열고 오늘 이제 습관을 바꿔야죠. 자동차 팔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내가 노후 자금이 얼마 있을까?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40대 되고 어떤 사람이 결혼할 거고 근데 그때부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저주해요. 야 돈이 왜 필요해? 돈이 없어서 행복해. 이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우리 학교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은 이런 자본주의 교육을 안 받아봤잖아요. 대신에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폰지처럼 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4억이 있대요, 4억. 저희가 탈북한 지 4년 됐는데 지금 4억이 있대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에 투자했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자기도 돈 안 쓰고 그 돈으로 예, 그래서 4억 정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남한 친구들은 그럼 너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소비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뭐 5천 원짜리 밥을 먹냐 2만 원짜리 밥을 먹냐 거기서 행복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나를 폐인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오늘 백을 사면서 그 백을 삼으로 인해서 나의 그 삶은 망가진 거거든요. 카드가 갚아야 되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더 부자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백을 삼으로 인해서 샤넬백을 만드는 사람은 부자로 만들죠.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급 백화점이 다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손님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 난리예요. 그 사람이 영화배우 같이 뭐 1년에 뭐 몇십억을 벌면은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월급쟁이에요. 학생이거나. 근데 그게 한국이 유난하게 그러니까 이제 금융 문맹은 대가를 치른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대가를 치른다. 한국이 대가 치르고 있죠. 출산율 낮은 거, 아이들 행복도 꼴찌인 거, 자살률 세계 1등인 거, 다 우리가 금융 문명에서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기 운동, 학원 안 가기 운동. 학원에서 너무 미워하죠, 저를. 근데 그 처음에 한두 개 힘들더라도
지켜야 돼요. 1억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네. 그 돈을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ETF도 있고 리츠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금융 상품으로 굴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공채, 장기 국공채 이런 것들도 투자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 한 1, 2년 내에는 금리가 떨어지겠죠. 낮아지겠죠. 그런 기대로 가는 거고 혹시나 안 떨어진다. 이게 뉴노멀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기준금리가 우리가 사실 저금리 1%, 뭐 0%의 금리가 익숙해졌던 건 그게 장기간 오래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저금리 시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초기에는. 근데 온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 이제는 성장도 꺾어지고 지구촌이 노화하고 있어. 우리는 성장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럼 금리도 이게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확 올라갔고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보세요. 미국은 특히나 경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고용도 안 줄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금리 5.5% 금리가 정상금리 아니야 라는 주장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은 예를 들어 장기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 30년 동안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산을 해야 되니까 분산을 해놓고 그런 장기채를 가지고 간다라는 그 일부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1억 원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채권에서도 이자는 나오지만 사실 채권 이자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채권 매매 차익 7,000원이 10,000원 되는 거 이거 기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게끔 배당주라든가 혹은 뭐 리츠라든가 이런 주식이나 뭐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리츠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공동구매 해놓은 뭐 주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매력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오피스텔 월세 줬는데 임대료가 연 수익으로 따졌을 때 한 4% 나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보일러 망가졌어요. 변기 막혔어요. 뭐 이런 고민거리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4%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닌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야 어디 한국전력 채권에만 넣어놔도 4% 주는데 굳이 그걸 여기다 왜 넣어놓냐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그런 상품들의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얘네들이 주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거든요. 뭐 적은 거는 4에서 많은 거는 8% 정도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리츠라든가 아니면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으로 발생시키는 거. 앞서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도 꾸준한 월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생각하면 쉬워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있잖아요. 나는 재개발, 재건축 보고 여기에 뭘 투자할 거야.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럼 여기선 매달 따박따박 돈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넣는데 얘가 10억이 되길 기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여기 8천만 원이면 반지하를 할 수 있네? 새 끼고 근데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와. 그럼 이거는 이 반지하 8천만 원짜리가 8억이 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이거 보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크게 성장해서 막 엔비디아처럼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가격은 꾸준한데 마치 코카콜라처럼 그런데 배당은 꾸준하게 나와. 그런 것들도 분리를 해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후에 대한 투자 중에 연금 투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전체 노후 자금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 퇴직연금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IRP. 그건 무조건 계좌 열어야 되고요. 계좌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죠. 거기에서 이제 ETF 사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30대면 30대대로, 40대면 40대대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내가 5억 원이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5억 없을 겁니다. 그죠? 5억 없으면 큰일 나요. 대표님은 그럼 적정 노후 자금 한 5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내가 60세대가 되면 한 20억 있어야 돼요. 20억. 예. 20억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은퇴 못 합니다. 이 20억에 대표님이 생각하실 땐 집도 포함해도 되나요? 뭐 그렇대 왜냐면 요즘은 다들 집값으로 많이 나가니까. 근데 집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은행비도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주택을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채와 자산이 공존하는 거예요. 가능하나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죠. 패시브 인컴이 많아야 돼요. 내 월급은 너무 하찮게 생각해야 돼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게 그걸 우습게라는 게 아니라 내 전체 돈 들어오는 거가 월급이 월급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 큰 부분이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월급 많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입이 없을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다른 잡을 찾던 아마 인터넷으로 뭐 쇼핑몰을 열건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엔잡 네네. 같은 세대. 사실 노후 준비는 뭐 젊었을 때부터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하면 좋은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학교 사회책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공부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왜냐면 국영수는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반복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사회 선생님이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 유년기, 청소년기에는 어차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 버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 그땐 돈을 버니까 요때가 유일하게 소비보다 소득이 높다. 근데 노년기가 되면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버는 건 없고 소비만 있으니까 소비가 크다. 처음에 소득보다 소비가 큰 거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데 나중에 60, 70, 80 넘어서 생기는 노년기는 어떡할래? 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청년기와 장년기 때가 소비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준비해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 배웠잖아. 근데 배웠는데 그걸 까먹고 지금 버는 거보다 더 쓰고 심지어는 막 카드까지 땡겨서 더 쓰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내가 버는 돈을 그냥 족족 내가 다 써버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는 진짜 아까 멘토님이 정해주셨던 대로 그 비율만큼은 내가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생각하고 갚자. 이렇게 하는 분은 뭐 60, 70에 은퇴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돈을 다 써. 그러면 그분은 다 쓰려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60에 정년 끝나고 70, 80까지 일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시든가 뭔가 내가 유튜브로 성공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어쨌든 사회활동을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모으고 그럼 어떻게 해? 세금 타서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개념은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이 연장되기 위한 훈련과 노력과 자기 개발이 있느냐.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뭔가 갚고 있느냐. 뭐 이 두 가지가 되면 다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 2024년 기준입니다. 1,604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뭐 1,604만 원으로 막 풍족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게 1,604만 원이에요. 그러면 25세에 있는 사람이 60세 정년을 했을 때 지금 화폐 가치로 1,604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려면 지금 4% 적금 이자율로 얼마 정도 저축하면은 그 돈이 일 안 해도 나올 수 있냐? 제가 계산해 왔거든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133만 원 저축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4% 이자율로 인플레이션 2% 감안해가지고 60세 이후에 25세의 청년이 60세에도 지금 화폐 가치로 1,604만 원이 매년 일 안 해도 나오게 하려면 지금 133만 원 저축하면 된다. 133만 원을 쓸 사람이 노후에 계속 그 정도 쓰려면 133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133만 원 정도는 나중에 노후 준비든 내 집 마련이든 지금의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근데 월세 내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도저히 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안 써도 133만 원이 안 남아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N잡이 있잖아요. N잡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N잡은 소득 높은 사람만 해. 나 진짜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맞나? 와 N잡을 하는데 연봉이 괜찮아. 근데 딱 보면 N잡을 안 하는데 연봉이 상당히 낮네. 근데 N잡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요즘 N잡들 많이 하던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소득이 낮은 분은 일단 힘든 거야. 소득 낮은 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소득 낮은데 8시간 일하고 온 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와서 집에서 주로 나를 보상을 해야 돼. 나는 보상받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보상해야 돼. 엽떡을 시키든지 마라탕을 시키든지 이렇게 나를 자꾸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N잡을 안 하는 거죠. 노후에 드는 월 네. 생활비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연금연구원 무슨 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어요. 왜 터무니없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내놓는 것도 혼자 살기에 표준 생활비, 적정 생활비, 최소 생활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최소한 25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도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250만 원 받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 250만 원 벌 수 있으면은 뭐 일 그만두고 그냥 그만큼만 쓰면서 먹고 살죠. 근데 노후라는 개념은 내가 일도 안 하고 소득이 끊어진 상태에서 250만 원씩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심지어 그게 최저 생활비고 표준 적정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 우리가 어디 가서 외식 한번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라고 한다면 그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조사를 할 때 은퇴 시기에 가까우신 분들, 50대, 60대 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적정하세요? 저희가 후배로서 어르신들의 의견 좀 묻고 싶네요.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나는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 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평균치 내니 내 생활과 내 삶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싹 무시하시고 노후라고 하는 개념도 예전에는 60세 이후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사실 또 아니에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노후가 별거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시점인데 다들 빨리 놀고 먹고 싶죠. 40대든 난 나와가지고 놀고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럴 수 없다면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까지고 그 이후로부터 소득이 끊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금액은 어디냐. 이게 나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60세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아저씨 아줌마도 아니고 이제 형님 누나 내 나이가 뭐서 그런가. 그러면 60세부터 70세까지는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도 많이 쓰고 경조사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은퇴하기 직전의 생활비가 거의 65세, 70세까지는 이어진다. 이때를 잘 대비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와요. 기초연금도 65세부터 나와요. 그 소득합이 70%한테. 그럼 60세부터 65세까지 어쩔 것이냐. 요거를 이제 충당해 주는 것들이 연금저축이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블럭을 맞춰보면 그래도 한 10년은 버틸 만큼 근로소득자들은 충당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프리랜서예요. 이거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근로소득자들은 그런 거 잘 맞춰보면 퇴직금 요때 나오고 요거 10년에 걸쳐서 나눠 쓰면 되겠고 연금저축 지금 세액공제원으로 따박따박 붙고 있는데 55세부터 요거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네. 그럼 그 블럭 맞추기가 되거든요. 그럼 65세부터 뭐가 나와? 국민연금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고민하지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월급에서 뜯겨서 나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거 국민연금으로 나올 거 안 내면 고지서 보면은 65세부터는 최소한 요만큼이 평생 나오겠구나. 요만큼 깔려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이렇게 가다가 한 70세부터는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독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건강도 안 좋아지면 뭐 유럽 여행 이런 거 가기 어려워요. 무섭죠. 저도 막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90살이 됐을 때 유럽 여행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갈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줄어들 테니까 평생 뭐 250만 원, 3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60세, 70세 혹은 70세, 75세, 80세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짜보시면 적정 생활비는 그때 다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그런 평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택연금 이런 것들로 죽을 때까지 나올 연금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중간중간 비는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네. 노후 대비 방법으로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네. 주택연금의 장단점이나 일단 주의해야 할 주택연금이 뭐냐?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목돈이 나오죠. 뭐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진짜 가진 돈이 통장에 하나도 없고 그냥 5억짜리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3억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 3억을 통장에 꽂아주겠죠? 다음 달부터 원리금 여기에 나가야 됩니다. 3억에 대해서 150만 원씩 매달 나가요. 그럼 이게 쭉쭉쭉 줄어들고 이거 다 쓰면 이제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뭐냐? 3억을 한꺼번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5억이세요? 그러면은 뭐 5,4,20 200만 원씩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200 쌓아가지고 제가 사망하게 되면 여지껏 받아갔던 원금 여기 플러스 이자 이거를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자식들이 아니라 이 집에서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가 여지껏 받아간 연금이 2억이다. 그러면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죠. 이 3억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요. 만약에 근데 집값이 5억인데 내가 받아간 연금이 8억이다. 혹은 2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1억이 됐다. 이래도 추가적으로 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택이라는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도 나중에 가서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일단 주택 가격에 따라 가지고 한 60세에 신청한다 그러면 대략 시세 1억당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이 나와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1억당 20. 그러면 5억짜리 집이면 100만 원이네요. 그럼 5억짜리 집을 맡기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는 거고 70세에 신청하면 1억당 30만 원 정도. 그러면 똑같은 집 5억짜리라도
1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아, 난 좀 더 필요한데 그러면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좀 줄어드는 방식들도 있어요. 저는 그때 가서 그걸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쓰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40, 50대 어르신들, 형님, 누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이거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그냥 설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하는데 안 돼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면 100세에 돌아가시면요, 자녀들 나이는 70세예요. 나 이때 집을 물려받았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럼 차라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 집을 잘 활용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나, 이 부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확 줄여주는 게 낫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값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은 거 퉁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속을 해주는데,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금융에서 팔아가지고 처분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줍니다.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이 집 가져가서 처분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 상환을 하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공매로 넘길까요? 공매라고 하는 건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공매 같이. 그런데 그때 봐가지고 여기는 개발 호재도 있고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거 집 받아다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아버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거 부모님이 쓰고 가셔라. 그러니까 사실 집값 깔고 앉아 있으면 집값 오르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을까? 근데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현금화시켜서 잘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저희 물려주실 필요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쓰세요. 부부 모두 생존해 계신 동안 나오니까. 혹은 그 주택연금을 지금 고민하시는 5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연금 잘 활용을 하셔라. 저는 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자산 관리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게 비교하면서부터 끝장나는 것 같아요. 네. 비교를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늘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물어보시던 게 참 재미난 게, 제가 지금은 이제 개인 상담을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담을 하면 거의 첫 번째,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질문이,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30대 중반에 요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해요 그러면 어쩌지 이럴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만족,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진짜 못해요라고 하는 순간, 그 비교에서 내가 평균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비교하지 마셔라. 그리고 심지어 남들보다 낫다고 해서 행복해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못 사는 나라, 그런 거기에 정말 삼시세끼도 먹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난 행복해, 이거는 그래서 조금 불쾌한 행복감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불행하지만 않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해보지도 않은 투자하면서 노심초사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만 좀 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 나온 많은 말들이 이제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도 벼락 부자가 되신 분들을 대비해서 났을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벼락부자 되신 분들 아유 좋겠죠, 행복하겠네, 짝짝짝 박수 쳐줄 일이고, 그게 전부 다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었다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운, 나는 그 운을 갖지 못했네 그럼 불운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만 내 계획 내에서 잘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조그만 거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벗어나셔라. 그냥 비교를 하시려면 차라리 빌 게이츠랑 비교를 하시는 게 그러면 그분은 우주에 있는 분이야라는 느낌에 크게 박탈감 안 내실 거예요. 그냥 바로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SNS가 그래서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교에서부터 일단 벗어나시고, 혹시나 내가 그거 비교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인스타를 지우세요. 이런 거 지우시고 그 시간에 그냥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하나 더 보시는 게, 그게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한 5개로 모아져요. 호기심이 많았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궁금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이제 학원에 가는 애들은 궁금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 11시, 아침 11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오늘 또
별로 그렇게 좋은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막 자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투자를 일찍부터 한 사람, 그리고 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사교성이 높은 사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얘랑 있으면 그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라 그럴까요?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또 하나 빠진 게 도덕성이 높았다는 거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창업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다 끊어야 돼요. 저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줄 서 있고 그러면 저는 안 서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4시간, 1시간을 기다릴까.